안녕하세요. 에디의 시황 잡담의 에디라고 합니다. 경제 시사에 관한 잡스러운 이야기꾸러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넷째 주 뉴스였는데요. 이제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미국, 그리고 그 뒤에 의도 이런 것들과 이제 그럼 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침공 한다 만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 예전에 다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막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막 이러이러한 전술을 펼쳤고 막 이런 여러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독일한테는 전쟁을 안 할 것 같은 뉘앙스, 또 미국한테는 합의를 보겠다는 뉘앙스를 풍김과 동시에 또 프랑스한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화전양면 전술의 약간 대표적인 예시 같은데, 결국엔 이제 어제 뉴스인데, 결국엔 이제 공격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친러적인 성향이 강한 곳인데, 그곳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푸티 아저씨가. 푸티 아저씨도 나이 많이 드셨죠. 저 이제 거의 되게 어렸을 때부터 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아요. 이게 누구는 힘이 없는 평화다, 뭐 힘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또 누구는 원칙 없는 외교의 결과다, 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히틀러의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쪽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이거 미국이랑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은 탓에 저렇게 된 거다, 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선은 우크라이나 한해서 조금 더 보자고 하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체가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이제 배우도 아니고, 미국도 80년대 배우 출신 대통령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배우도 아니고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정치적 경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침공을 위한 대비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보좌진들도 거의 뭐 정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시골 이장 하기도 힘든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가 여기까지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 조금, 사실 얘네가 조금 분리돼 있는 게 더 이상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러시아 제국으로 하나였다가 소련 때도 하나였죠. 그러다가 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랑 소련이 분리가, 이제 러시아가 분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그때 고르바초프 그분이 우크라이나한테 주게 되죠. 주게 됐다가 또 이후에 러시아가 여러 혼란을 이제 푸틴으로 하여금 정리를 하고 나서는 다시 2013년 12월, 그러니까 2014년에 크림반도를 재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원래 우크라이나는 칠러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했던 나라예요. 근데 크림반도 점령을 당하니까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친서방 노선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인기가 많던지 뭐 어떤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친서방 정권이 됐는데, 그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푸틴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크림반도를 치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둘은 원래 하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루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지금의 뭐 모스크바가 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큰 뿌리에서 시작한 건 사실이다. 근데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정부의 성향, 그러니까 뭐 푸틴이나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의 의견 말고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이게 좀 궁금해. 이게 사실 더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서 써준 우리나라 미디어도 결국엔 그 미국 주류 언론을 이제 그걸 번역한 논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조 말고 진짜 러시아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자고 하면은 여기 이제 BBC에서 나온 뉴스였는데 물론 이제 영국 중심의 뉴스긴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 어떤 뭐 정부나 아니면 뭐 푸틴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전반적인 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전쟁이 덜 터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약간 일부러 그런 논조를 피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국을 보면은 영국 BBC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쪼금 약간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 때 느낌이 나는 듯하죠. 여기 이제 또 동아일보에서 쓴 기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돈바스 주민의 분노. 네, 지금 푸틴이 쳐들어간 곳인데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의 대통령이고 여기서 보시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의 뺨을 때리고 싶다. 둘이 마주 앉아 빨리 이 전쟁을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바스 주민들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이 큰 위안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이제 푸틴의 지지세도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이 사람들이 딱히 더 친서방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여기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 책임이라고 할 거고요. 이건 솔직히 너무 뻔해서 넣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한 번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넣어 놨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도네츠크랑 이제 루간스크 저희가 원래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쪽은 원래 친러시아적인 성향이 더 강했으니까 이렇게 독립을 한다고 얘기를 했겠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러시아가 승인을 해서 이제 군대가 들어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민들끼리는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 정부든 그냥 좀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우리 할 거 하고 밥 먹고 그렇게 살자. 이런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좀 막가파스럽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대책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미국이 지금 뭐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독일이나 이런 쪽에 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은 이제 "모르겠다. 막을 수 있다. 정권을 지키자." 이런 논조인 것 같고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내비둬라. 근데 나토 가입할 거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뭐 점령을 하든 나누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침략 전쟁이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소련 때 이제 완전히 한 국가로서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하던 나라로서 사실상 친척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제 충청도와 수도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로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 풍파와 뭐 온갖 예전과 막 갈라치기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분리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친척들 중에 충청도 사는 친척이 있고 있을 수 있고
뭐 내 친척의 누구누구는 수도권에 살고 내 친구의 누구누구는 충청도에 살았다 산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충청도 수도권이 그냥 분리돼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같은 곳에도 이제 뭐 친서방, 뭐 친미국, 친수도권 뭐 이렇게 나뉘고 하는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제 제가 이게 지형도예요. 지형 구글에서 이제 벨라루스,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지형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큰 특징 중 하나가 여기 이제 모스크바에서 키예프거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수도. 여기가 이제 민스크고 모스크바, 키예프인데 모스크바에서 키예프까지 산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형적인 장애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의 평원인 거예요. 하나의 평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드네프스 강인가요? 해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도 사실 여기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흐르는 강이다. 무슨 소리냐면 벨라루스는 친러시아 국가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댐을 지어서 물을 막아버리면 이 강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면적이 작아질 수 있는 강이다.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강이 비정상적으로 넓은 게 여기 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댐도 소련 때 지은 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그냥 평원 위에다가 섬만 그은 거죠, 인공적으로. 그거 말고는 이 모스크바와 미인스크, 키예프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요. 진짜. 그냥 계속 평지예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평지들보다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산맥도 없고 지형적 장애물도 없다. 그리고 드네프르강 이제 아까 발음을 잘못했는데 그 아까 보이시는 이 중앙에 있는 이 강이 그걸 이제 드네프르강이라고 하는데 21세기에 강은 큰 장애물이 아니죠. 그리고 댐은 소련에 지은 댐이고요. 상류는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 요건들이 사실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게 한다,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수도권, 이제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천안, 아산으로 해서 이렇게 딱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아까 우크라이나 보다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차라리 우리나라의 독립된 나라가 있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싶을 정도로 여긴 진짜 대평원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평원이었다는 뜻은 옛날부터 키예프 사는 사람이 미인스크 가고 민스크 사는 사람이 모스크바 가고 모스크바 사는 사람이 뭐 키예프를 가는 그러니까 이런 교역이 많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엔 우크라이나가 사실 독립된 국가로서 존속하기 조금 더 어렵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야 위에 선만 그어놓고 합의를 본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은 진짜 평야 위에 선만 그어놓고 합의를 보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인적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친척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또 어떤 친척은 러시아에 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현재 나토 가입국 지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여기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사실 이게 소련이 해체를 할 때 이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서 이제 나토에 가입을 승인시킴으로써 러시아 쪽으로 힘을 뻗치지 않겠다라고 뭐 그게 서류로 남아있진 않지만 그런 식의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여러 나라로 독립시켜주게 됐는데 결과는 그러지가 않았죠. 지금 소련 이제 옛날 소련의 시점으로 돌아오면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집어삼켜졌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하면은 러시아 모스크바 코앞까지 나토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글의 3D 맵인데 3D 맵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이 됐고 폴란드는 뭐 옛날부터 그랬고 여기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이 되면 이제 러시아 굉장히 깊숙이까지 나토군이 들어오게 되죠. 뭐 조지아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는 중립이 아니라고 하면 푸틴 입장에서 무조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가버렸는데 목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한절기 다들 목 쉬지 않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자고 하면은 이제 저 여기서는 이제 13만 명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40만 50만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죄다 러시아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둘러싼 것만 14만 명이고 그 뒤에 후속 부대까지 합치면 거의 40만 50만 이상이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나토군은 합쳐서 2만 명이 안 되죠. 지금 좀 이제 증원해서 2만 명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 둘러싸고 있는 13만 명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군은 사실 이제 공군 중심의 군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그냥 날아서 가면 되죠. 날아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이제 포탄을 쏟아붓고 이렇게 돌아오는 식의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육군 대 육군으로서 이제 왜냐면 이제 러시아 공군도 미국 못지않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미군이 공군에서 러시아에게 큰 우위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군 대 육군의 배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가 지금 상황상 지금 미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육군을 크게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유는 육군을 대량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큰 배로 이제 해상 루트로 해가지고 막 탱크, 자주포, 뭐 트럭 이런 걸 실어 나를 수 있는 대용량의 선박과 선로 그리고 인력 이런 기반 시설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2차 대전 때는 이제 태평양 건너면 됐죠. 네. 영국이 있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바로 이제 건너서 프랑스를 건너는 노르망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2차 대전 때는 미군이 한 수십만 명이 다 노르망디에서 상륙을 해서 독일을 공격하러 갔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끊어준 해상 루트가 없다. 이게 이제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 방향은 이제 영국을 통해서 여기 채널 웹을 뚫어서 한 바퀴 덴마크를 돈 다음에 다시 돌아서 발트 3국으로 가든지 아마 이게 제일 현실적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또 다시 육군이 또 한 몇백 킬로를 진군을 해야 되니까 뭐 발트 3국으로 가는 게 그나마 제일 이제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 덴마크 이런 쪽에서 다 그게 반기질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거를 지금 미군이 이리로 오게 되면 결국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러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덴마크,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구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병력 수송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이게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것만 해도 어림잡아서 한 6일에서 7일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흑해를 통해서 가는 거 어떠냐? 지금 흑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루트는 여기 이제 모로코를 뚫고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여기 이제 그리스와 터키의 허가를 받아서 이스탄불을 지나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상륙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터키와 러시아가 친하고, 그리고 이 흑해는 러시아 해군이 거의 상시 주둔하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이렇게 상륙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죠. 왜 그러냐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을 막기 전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는 대평원이다. 러시아는 여태까지 그런 대평원에서 훈련하고 전투하고, 그리고 육군과 포병 위주로 이렇게 기동하는 게 이제 중심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계화 보병이라고 하죠. 이제 보병인데 그 보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그 보병이 기계화돼 있다는 건 이제 장갑차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엔 보병들이 다 막 뛰어다니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장갑차나 이런 수송 차량에 수송 차량으로 보병들이 타고 내려서 때리고 다시 타고 하는 식의 굉장히 기계화돼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러시아의 별명이 유럽의 중국이었죠. 근데 이게 중국과의 차이는, 러시아는 소위 말하는 좀 체계화된 화력 중심의 인내 전술을 펼친다. 왜냐면 러시아 자체가 인구수가 훨씬 많다 보니 이게 가능했었다. 그리고 공군 해군도 이제 미국에 비해 약할 뿐이지 미국 해군과 공군을 막을 정도의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근데 중국은 간당간당한 반면 러시아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심지어 이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 기술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이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평원이죠. 이런 평원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또 이제 러시아 이쪽을 다 이제 걸쳐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해왔다. 반면 미국이 가장 최근에 싸웠던 이제 아프간의 모습이거든요. 아프간이 되게 우리나라랑 좀 그게 비슷해요. 굉장히 산맥이 높고, 그리고 전면전이 아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면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는 뭐 군대가 좀 있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 비하면 그냥 지역 민병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방이 돼. 이 정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미군은 테러, 게릴라전 중심의 대응 전투를 많이 펼쳤던 나라죠. 쉽게 얘기해서 전면전을 해본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대전 이후로 전면전을 처음 벌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할 때와 다른 점이 공군 해군 지원이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공군이나 러시아 해군도 절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국의 육군과 러시아의 육군의 싸움이 될 텐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해군 공군은 미국한테 밀리지만 육군으로는 절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육군으로서는 거의 미국을 많이 압도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장비와 이제 소련 이후로도 굉장히 육군 쪽에는 많은 전력을 집중을 해왔다. 그래서 미군의 전술교를 보면은 공군이 활약의 중심이 돼요. 기본적으로
공군이 어떤 지역을 이제 화력으로 쏘고 남은 걸 육군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보병이 좀 약한 편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화력, 그러니까 땅에서 쏘는 화력이 약하다. 기본적으로 미군은 육군이 공군을 불러서 공군이 화력을 주는 이제 화력을 쏟아붓고 남은 걸 육군이 정리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공군은 공군대로 하고, 러시아는 이제 공군보다도 이런 화력이나 이런 중심이 육군의 길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주포, 탱크, 아니면 장갑차, 이런 것들과 이제 지상화력 중심의, 포병 중심의 이런 전술 교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대 육군으로 하면은 미국이 러시아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지만 우크라이나라는 이제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지형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 지형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그냥 자기가 훈련하던 곳과 그냥 똑같은 데서 한번 훈련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가 않죠. 미국은 사실 미국의 전쟁터는 대부분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였지, 이런 평원이었던 적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 이제 러시아에서 쓰는 이제 그냥 전술을 약간 가라로 보여준 건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병력이 한 번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1편대, 2편대, 3편대, 4편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병력이 계속 밀어닥치는 이런 이제 전술기를 갖고 있고, 이때는 이제 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조잡하죠. 근데 이제 현대 러시아는 이런 보병들이 다 자주포, 탱크, 장갑차 같은 이제 기계가 된 장비로 무장을 한 채 달려 들어오게 돼 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명확해져요. 우크라이나의 시나리오를 이제 세 개로 나눠본다면, 이제 푸틴이 합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바이든과, 첫 번째는 그냥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나눈 다음에 서쪽은 나토, 동쪽은 러시아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이제 바이든과 푸틴이 극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푸틴이 그냥 진격한 김에 키예프까지 가자. 그냥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러시아 아래의 공화국으로 남기는 그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친서방 정부가 러시아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대신에 자주권은 보장은 받는 건데, 근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친서방 정권 같은 경우는 푸틴 아래에 들어간다는 건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항복하진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는 합의를 보든 싸우든 항복을 하든 우크라이나의 최소 일부, 절반이나 아니면 전체는 결국 러시아에게 복속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근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미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미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긁어서 보면, 네, 4일 전, 이제 오늘 날짜기죠. 5일 전에 이제 침공할 수 있다. 스릴에 침공을 한다. 내가 그걸 안다. 또 한 4일 전에는 내가 그런 근거가 있다. 내가 이렇게 푸틴이 공격한다는 근거도 있고 확신하고 잘 알고 있다. 정보력이 내가 이렇게 좋다. 그리고 공격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했죠. 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총칼 들고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에선
제재 서명을 하는 걸로 대응을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 보유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한테 얻었던 게 이런 이제 해고산,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그런 그게 뭐 서류상으로 나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약속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틴이 총칼로 밀어닥치니까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건 군사적으로 뭔가를 맞선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예, 실질적인 이제 군사적인 액션이나 뭐 이런 리스크가 없는 그냥 제재만 하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제재가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러시아가 직면할 가혹할 제재를 보시면 뭐 고강도래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 제한 이건 2014년 때부터 하고 있었죠. 이제 푸틴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을 뭐 입국을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서 하는데, 웃긴 건 이제 스위프트라고 국제 송금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퇴출시키진 않겠대요. 그리고 천연가스와 석유도 뭐 이거를 막아야 이제 러시아 먹고 사는 게 아예 끊기는데 그것도 제재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뭐냐? 2014년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공격함으로써 받은 제재 그냥 연장판이다. 크게 다를 건 없다. 다만 이제 언론상에는 조금 더 이제 어마무시한 제재로 보이게 포장을 했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와 석유는 제재를 안 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선 먹고 사는 건 제재가 있나 하나 더 추가되나 똑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입장에선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먹고 사는 건 천연가스랑 석유로 하는데 제재는 예전부터 한 9년 전부터 했었고 9년 전부터 했고 여태까지도 러시아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제재를 8년 동안 했는데 먹히질 않았다. 러시아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석유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를 못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거래 몇 개 정지당하는 거랑 우크라이나 땅을 그냥 거기 있는 국민들도 한 3,500만 명 되죠. 땅이랑 국민을 통째로 그냥 가져가는 거랑 그걸 비교하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그냥 뭐 그 은행이야. 그거 정지되면 뭐 정지되는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땅이랑 국민까지 그냥 통째로 병합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러냐면 뭐 은행 정지당하면 다른 거 파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다른 나라에서 거래를 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애들은 걔네들이 러시아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문제가 됐을 거고요. 왜냐면 지금 제재를 한 지 거의 9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결국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정확히 저는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2014년 제재에서 크게 발전된 것도 없고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와 했던 그런 약속을 그냥 폐기한 거죠. 솔직히 그렇게밖에 볼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국은 뭐라고 했냐? 예, 중국도 이제 원론적으로 중국은 그냥 냉전이 끝났으니 뭐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쓸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 이걸 보면서 중국의 앞으로 행보는 우리가 생각한 거와 조금 다르겠다라고 딱 판단을 했던 게,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랑 대치하는 어떤 중심축으로서 행동을 한다고 하려고 했었으면 저는 그 대만 근처에 중국군 몇십만 명을 배치를 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미군의 이제 포커스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이렇게 전선이 두 개로 나뉘면서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이런 원유나 이런 원자재 부분 또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나 경제적 협력을 할 때도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반미국을 대표하는 주자로서 대표 축으로서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보면 중국은 뒷짐을 지고 있죠. 그리고 가열차게 김치와 한복에 관심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든 뭐 미국이 이런 헤게모니 싸움 이런 쪽엔 큰 관심이 없고 이제 김치와 한복이 좀 더 관심이 많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하는지 관심이 좀 더 많은 그게 중국의 오늘날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죠. 중국의 입장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한복이랑 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일본과 중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국제사회에서 약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린 2차 대전 피해자 국가고 모든 나라가 우리를 다 좋아해.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해외 언론을 다 막고 자국민들한테 일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다 이런 것만 계속 방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외 이런 사실들은 일부 알만한 사람들만 알게 내비두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거리를 두는 거죠. 아예. 일-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뭐냐? 요즘 이제 뭐 게임도 금지시키고 인터넷 방송도 금지시키고 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방송도 하면 안 되고 조만간 여행도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았던 이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 마오쩌둥 시절에 중국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동아시아 국가 둘 다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근데 일본, 중국은 둘 다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이런 국제적인 이슈가 국내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정치인들이 더 좋겠죠. 왜냐면 이제 보통 반대파들은 어떤 국제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그 여당을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해외에서 뉴스를 아예 접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그 여당 정치인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각자의 방법대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중심 체제인 건 사실인데 차이점은 그 영향력이 되게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모임이 있었고 이번 사태 전까지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수십 개의 나라들이 다 거기 아예 그 모임 하나에만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아예 나가게 된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러시아가 나간 거기 때문에 미국 중심 체제와 그 모임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나가게 됐다, 아예. 그러니까 아예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나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모임에 있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옛날에 이제 한족 왕조들이 만리장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힐 준비를 했죠. 이제 우리 말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뭐 야만인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냥 이 중심에서 이 큰 중국 안에서 벗어나질 않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한족 왕조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결국 러시아가 아예 이 미국이 주도하는 모임 자체를 나가게 되면서 러시아와 미국 대립구도로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있는 모임엔 미국이 없고 미국이 없는 모임엔 러시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옛날처럼 모든 나라가 다 미국 아래에 있는 시대는 끝나게 됐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예 나가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모임을 안 나오고 있죠. 러시아 쪽에 참여한 건 아닌데 모임은 그냥 안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없어지고 있다. 목소리가 없어지고 있다가 뭐냐면 이번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발언이 솔직히 국제사회에서 뭔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뇌절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뇌절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하는 중이다. 그건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이 이제 외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국제사회한테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들도 우리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이 아예 국제사회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목소리가. 이게 뭐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게 됐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중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전혀 알 수 없게 됐다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선 조금 그 부분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이제 옛날에 잘 나가서 회장을 하고 있긴 한데 실권 없는 상태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나가고 심지어 미국 모임 아래에 있는 애 한 명을 두드러 패러 데리고 나가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뛰쳐나갈 러시아를 잡고 싸워서 이길 그런 힘은 없는 상태예요, 미국은. 근데 이제 지금 이 원래 옛날에 잘 나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당장 뭐 미국 말고 모임을 주최할 애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거지, 사실 뭔가 힘이 있어서 모인 모임은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말 그대로 나가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하나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벨라루스 이런 몇몇 친구들 데리고 나간 다음에 모임을 새로 하나 판 거예요. 미국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한 거죠. 미, 미국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안타깝지만 최소 절반 아니면 전체가 그냥 러시아 아래의 영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옛날 이제 소련 때 그런 형태의 국가 체제가 어느 정도는 다시 부활하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우리 다들 궁금해하는 거, 공급망은 어떻게 되냐? 제 생각엔 복구하려면 한참 더 걸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없애고 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이 말은 앞으로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도 중국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이 얘기는 지금 이 공급망 사태의 시작이 이제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또 중국이랑 싸운 나라가 많죠. 또 중국도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반도체부터 다른 분야까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뭐 그냥 몫을 닫아 버렸고, 당장 뭐 동유럽 쪽에서 산업시설을 복구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공업 국가가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현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공급망이 복구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겪기 이전의 공급망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와 유가는 저는 이제 상승세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일단 푸틴이 동유럽을 어느 정도 점령하게 되면은 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낙관적으로 공급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CL 가스를 풀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CL 가스도 돈이 돼야 채굴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나 전 세계적 움직임은 CL 가스는 환경 오염이 심한 사업이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주는 게 추세고, 허용해 주더라도 그 라이선스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할 요인이 없죠. 신규적으로 투자를 할 요인이 없다. 사람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환경 규제는 더 심해지면 시엘 가스를 채굴을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기존 회사들도 뭐 어느 정도는 공급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그 회사들도 이게 곧 약간 담배 사업처럼 없어지는 사업일 텐데, 그러면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천연가스와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가 그 공급망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이제 특히 천연가스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제조업이 다시, 그러니까 한때 제조업이 굉장히 천시받았잖아요, 하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좀 역전되게 된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만들 제일 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약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90년대 제조업,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제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쿠팡 이런 데서 물건을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풀라고 물건을 사고, 막 저렴하게 2, 3만 원에 수십 개씩 사고, 이렇게 된 지가 솔직히 15년,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물건 하나하나가 되게 비쌌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물건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게 낮아졌는데, 중국이 다시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전반적인 물건, 공산품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약간 옛날 90년대에 좀 그때 막 데스크톱이 380만 원 하고 약간 그런 시대로, 뭐 똑같이 돌아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전반적인 모든 물건 값이 다 올라간다. 단순히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급망적인 문제로. 그래서 제조업이 예전과 같이 낮게 취급되진 않을 거다.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물건을 만들 애들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인,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당분간은 지수나 코인은 장기 보유 상승으로는 일단은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나 코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를 먹고 자라는 친구들인데, 지금 뭐 상황이 거시경제나 이쪽에서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중국 뭐 부동산 문제도 남아 있고 금리 문제도 남아 있어요. 또 러시아는 아직, 러시아가 어디까지 쳐들어갈지에 대한 뭐 확답도 안 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보유 상승으로는 좀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하는 전략으로는 좀 많이 밀린 성장주들, 아니면은 뭐 지수 인버스나
원자재 레버리지 ETF 같은 거를 좀 노리면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조금 얻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넷째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한 방송 이렇게 끝냈고요. 사실상 뭐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이렇게 들어주신 분 모두 감사하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슈와 더 나은 설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